로컬라이제이션 쪽은 오버핏라는 방법을 통해서 뭐 박스들을 머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건 뭐 많이 안 쓴다 그랬었죠. 그리고 디텍션 관련해서는 그 이제 전통적인 리전 프로포저를 먼저 하고 리전 뭐 거의 한 2,000개 되는 거에다가 각각 CNN을 돌리는 좀 되게 약간 안 좋은 방법이죠. 단순 무식한 방법을 쓰는 것이 RCNN이라는 방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빠르게 리전을 프로포저를 한 번만 CNN을 돌리고 그 다음에 리전 프로포저를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것이 패스트 RCNN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이제 그 CNN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리전 프로포저를 전통 방식으로 쓰지 않고 또 다른 또 CNN을 쓰는 방법이 faster RCNN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faster RCNN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욜로를 설명하다가 말았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디텍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응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디텍션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물체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RCNN 계열들 RCNN, Fast RCNN, Fast RCNN 이 세 가지들이 다 철학적으로는 뭐냐면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를 찾아내는 이 부분이 뭐랄까 투 스테이지로 항상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성능은 좋지만 항상 속도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잠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욜로는 이제 흔히 쓰는 말이죠. You live only once란 원래 어원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쓰이는 버즈워드입니다. 그거를 약간 비틀어서 you live가 아니고 look only once로 한다라는 거고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 그 박스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를 그냥 원샷에 하나에 한 번에 해버리겠다라는 게 욜로의 기본적인 철학이다. 그래서 한 번만 보고 클래시피케이션, 박스 리그레션을 그냥 동시에 한 네트워크로 다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RCNN 계열들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바운딩 박스 쪽 하는 헤드가 따로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헤드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둘을 묶어서 처리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구조를 설명하겠지만 아주 하이 레벨에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닌데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요거를 바둑판처럼 자릅니다. 7x7 그리드로 자르고 각 그리드별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 만들고 그 다음에 각 그리드별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기 그리드 사이즈보다 현재 그리드가 요놈이면 그거보다 커도 상관없습니다. 바운딩 박스가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동시에 만든다는 얘기죠. 그림은 따로 되어 있지만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옵니다. 한 네트워크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하나로 우리가 오버핏에서 봤듯이 여러 개의 박스들이 나오면 사실 겹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겹치는 거 제거하고 불필요한 노이즈들 제거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자, 그런 작업을 하는 알고리즘을 NMS라고 합니다.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욜로는 기본 개념은 원샷에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고, 좀 재미난 사실은 이 욜로의 성능이나 속도를 좌우하는 거는 사실은 이 딥러닝 네트워크에 있는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이 딥러닝이 다 끝난 다음에 뒤에 후처리하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후처리하는 NMS라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보면 그 성능이나 속도에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 어떤 일반적인 또는 실생활의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나 좀 뭐라 그럴까요? 달리 봐야 될 거는 딥러닝이 만능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딥러닝이 잘하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딥러닝이 잘 못하는 분야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 어떤 물체의 사이즈를 잰다거나 길이를 잰다거나 이런 거 딥러닝이 잘 못합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이 더 그런 것들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적절한 어떤 전통적인 영상 처리적인 방법들이 지난 한 4, 50년간 또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MS라는 알고리즘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보면 결합이 돼서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런 테크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념은 이렇고 조금 디테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들은 지금 대강 봤는데 욜로는 워낙 그러니까 응용적으로도 워낙 중요하고 그다음에 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특히 산업계 쪽으로 가거나 뭐 이럴 때는 뭐 욜로는 거의 그냥 필수로 써야 되는 거라고 봐도 되고, 욜로도 뭐 버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오리지널 버전도 있고, 뭐 욜로를 또 경량화한 욜로 타이니도 있고, 이거를 더 발전시킨 조금 이따 나오는 무슨 SS이라는 알고리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다 욜로에 기반된 거고요. 이제 알고리즘을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콤브레이어로 쭉 진행을 하고요. 뭐 여러 번 강조했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이나 어떤 일정한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페이셜한 공간적인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뎁스라고 하면 좀 안 되겠고 채널의 크기는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구조라 그랬죠. 점점 요약하는 구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8개 콤브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 1x1, 3x3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대략 여러분들이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이게 이미 모바일넷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개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구나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상당히 많은 경량화를 했다는 얘기죠. 해서 마지막에 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7x7 곱하기 30이라는 피처 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8개 콤브레이어하고 2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총 한 20개 레이어가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고, 뭐 이거보다 이제 이후 버전들은 계속 뭐 더 빠르고 더 성능이 좋은 것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이제 후속 논문들을 참조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왜 7x7, 30이냐? 요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 7x7은 아까 그림에서 얘기했던 바둑판으로 자르는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7x7이 딱 요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7x7
픽셀로 줄여버렸다는 얘기인데 대신에 채널적으로 30개를 붙였다는 얘기인데 요 30개 붙은 게 사실은 좀 재미난 배경이 있습니다. 펜들이 다 어디 갔냐? 조교 여기 있나? 펜 좀 찾아볼래? 요 조그만 사각형 하나의 그리드라고 하는데 각 그리드별로 두 개의 바운딩 박스를 만듭니다. 그럼 바운딩 박스라는 거는 X, Y, W, H 네 가지 좌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놈은 이제 컨피던스라는 거를 추가로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급되는 IOU라는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운딩 박스의 정답하고 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퍼펙트하게 맞으면 100%지만 살짝 겹치면서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겹치는 부분이 교집합이고 안 겹치는 전체 다 합친 거 합집합. 그래서 교집합분의 합집합을 IOU라고 보통 부릅니다. 인터섹션 오브 유니언. 해서 뭐 생각해 보면 제일 큰 값이 1이고 제일 작은 값이 0이겠죠. 그래서 보통 그 IOU 기반의 컨피던스 스코어가 보통 높죠. 그래서 4개의 좌표 플러스 컨피던스 들어가니까 5개의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운딩 박스는 근데 이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한 그리드별로 2개의 바운딩 박스만. 왜 2개냐? 그거는 그냥 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나만 했어도 되고 3개 했어도 되는데 적당한 초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냥 디자이너의 초이스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개를 선택하면은 각각 5개의 숫자가 나오죠. 좌표 4개랑 컨피던스랑. 그래서 2 곱하기 5 해서 10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짝 언급했는데 이미지넷 같은 클래시피케이션은 1000개의 오브젝트를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디텍션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1000개까지는 안 합니다. 보통 20개로 보통 줄여서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코어를 20으로 줄이기 때문에 20개에 대한 소프트맥스 값 확률이죠. 그게 20개가 나오니까 아까 10개랑 20개 하면 30개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저 30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고 그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그리드당 바운딩 박스의 개수 B라고 그러면 요거 2라고 놓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X, Y, W, H 좌표 4개 플러스 컨피던스. 그 다음에 아까 20개 클래시피케이션 소프트맥스 스코어라 그랬죠. 자, 요게 저 마지막 레이어의 뎁스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죠. 채널의 개수. 요거는 보통 2로 놓으니까 계산해 보면 2, 5, 10, 20 해서 30이 나오죠. 자, 여기서 B를 2로 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그리드별로 요런 후보 바운딩 박스를 2개씩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 사람도 실험을 많이 해봤겠죠. 이 오리지널 논문 쓴 사람이 에드먼이라는 사람인데 6년 전에 나왔네요. 실험을 많이 해봤더니 2개면 적당하더라.
그러니까 속도와 성능 대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일로 돌아가면 NMS 알고리즘은 어떤 거를 하냐면 이 7x7이니까 총 49개 그리드가 있죠. 그리고 각각 2개씩 바운딩 박스 후보가 나오니까 곱하기 2 하면 98개의 후보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98개나 다 디텍트한다 그러면 너무 많겠죠. 화면에 98개 사각형 그리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좀 확실한 물체들만 잡아내야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속간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겹치는 것들을 합쳐야 되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알고리즘이 NMS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각 그리드별로 이렇게 30디멘전의 벡터가 나오고 이 30디멘전의 벡터를 로우 벡터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 5개가 첫 번째 바운딩 박스에 대한 숫자고 그 다음 5개가 두 번째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데고 요게 이제 클래스 스코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NMS 알고리즘은 뭘 하는 거냐면 요 뒤에 있는 클래스 스코어들을 98개 바운딩 박스가 나오니까 그 98개에 해당하는 클래스 코드를 다 뽑아서 로우 벡터들을 다 뽑아서 뭐 쉽게 설명하면 저 스크린은 좀 올려줄래? 저 위쪽에 있는. 그러면 요 스코어들을 이제 트랜스포즈해서 첫 그리드에서 2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드에서 또 2개가 나오고 쭉 연결하면 그러니까 처음 그리드에서 2개, 그 다음 그리드에서 2개, 다 20디멘저널한 벡터들입니다. 그래서 총 98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1부터 98까지. 자, 20디멘전인 이유는 자, 각각의 디멘전이 물체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엘리멘트는 뭐 예를 들면 비행기, 두 번째 엘리멘트는 사과, 뭐 마지막 엘리멘트는 뭐라고 할까요? 사람,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물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엘리멘트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98디멘전에 이제 행렬을 만들어 놓고 20 x 98 행렬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각 로우별로 이제 20개 로우별로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NMS라는 알고리즘. 동일한 알고리즘이니까 각 행별로 동일한 게 적용되니까 하나의 행에 대해서만 어떤 작용을 하는지만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뭐냐? 첫 번째 엘리멘트가 예를 들어 뭐 에어플레인에 관한 오브젝트다. 그러면 요 행을 뽑아서 이거를 소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확률이니까 소프트맥스 값이고, 그렇죠? 0에서 1 사이인데 소팅을 해서 디크리싱 오더로 소팅을 쭉 하고, 자, 이게 소팅이 된 상태라고 보면은 왼쪽에 제일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큰 숫자 대비 이제 그 다음 숫자로 가서 이놈이 아까 얘기했던 IOU라는 값이 있었죠. 이게 유니언 오버 인터섹션입니다. 여기서 좀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설명하니까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상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요놈들이 소팅을 하더라도 어느 바운딩 박스에서 왔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좌표들 원래 여기 4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4개. 그 좌표들이 여기에 각 행별로 따라 들어오고 있다고 치면 됩니다. 여기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바운딩 박스에 우리가 크기나 위치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매핑을 하면 되니까 테이블 룩업으로. 그러면 요거 대비 여기 디크리싱 오더니까 뭐 예를 들면 요게 0.9고 요게 0.6이고 요게 0.3이었다. 그런데 요놈과 요놈의 요 두 개가 바운딩 박스인데 서로 겹치는 정도가 0.5 이상 되면은 이거를 머지를 한다는 얘기죠.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제로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고, 자, 요거는 봤더니 요놈과 요놈을 봤더니 MOU, 그러니까 IOU가 겹치는 정도가 50%가 안 돼서 이거는 50%가 안 두지 말자는 얘기,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OU가 0.5 이상 되는 것들만 제로 아웃을 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NMS 알고리즘의 핵심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그렇게 소팅하고 제로 아웃하고 두 번째 행에 대해서 소팅하고 제로 아웃하고 조금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번 쫙 하고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 다음 난제로 요거 지워버렸고 그 다음 살아남는 게 요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요거를 맥시멈으로 두고 요거보다 작은 놈들하고 비교를 해서 IOU가 0.5인 놈들은 또 다 지워버리고.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뭐 알고리즘의 디테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짓을 왜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하면 할수록 이걸 행렬로 본다 그러면 저 행렬의 엘리멘트들이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여기 남학생. 그 앞에 남학생. 여기. 예. 여기 여학생. 반응이 별로 없죠. 이게 뭔가 이 피드백이나 리액션이 있어야. 여기 학생. 아무거나 대답해 주세요. 예? 그렇죠. 예. 뭘 자꾸 지우죠. 지우면 제로로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대해서 싹 지우고 두 번째 대해서 또 뒤에 있는 놈 다 지우고 세 번째 대해서 지우고. 지금 이 행의 크기가 n이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이거를 n 팩토리얼 번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NMS 알고리즘을 각 행별로. 그러니까 n번 제로아웃 시키고 다음에 n-1번 제로아웃 시키고 n-2번 제로아웃 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살아남을 놈만 살아남고 불필요한 놈들은 다 죽어버린다. 무슨 얘기냐면 저 행렬의 대부분이 거의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기서 딱 2개만 살립니다. 각 행별로. 그리고 전체가 지금 한 2,000개 되니까 100 by 20이면 그죠? 그 중에 2개 정도만 살아남으니까 뭐 2,000분의 40 정도니까 약 2% 정도만 난제로고 나머지는 거의 제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오리지널 오더로 돌려놓고 각 행별로 가장 큰 스코어, 각 행이 뭐냐면 하나의 바운딩 박스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스코어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클래스가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바운딩 박스가 됩니다. 근데 2,000개 엘리멘트 중에 98%는 다 제로가 됐고 2%만 지금 넌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행별로도 올 제로인 놈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해보면 한 서너 개 정도만 오브젝트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제로 아웃돼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욜로라는 알고리즘이 딥러닝 알고리즘인 것 같지만 딥러닝의 역할은 50%뿐이 안 되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NMS 알고리즘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딥러닝은 그냥 최대한 많이 후보군을 찾아놔 놓고 실제로 소팅하고 뭐 머징하고 실제 핵심적인 일은 이 뒤에 후처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욜로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욜로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이 후처리 알고리즘, 전통적인 알고리즘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 좀 약간 역설적인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게 여기 이제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말로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이런 행렬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SD라는 알고리즘은 욜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건데 사실 이건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시험에도 안 나올 거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 기본 개념만 조금 설명을 하면은 욜로는 아까 7x7 그리드로만 쓴다 그랬죠. 근데 이게 적당한 사이즈의 오브젝트는 잘 디텍트 하는데 뭐 너무 크거나 물체가 아니면 너무 작을 때는 이 그리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디텍트가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리드를 여러 개를 뒀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욜로를 이렇게 여러 개 병렬로 처리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버전의 알고리즘이다라고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x7만 쓰는 게 아니고 38x38. 그러니까 바둑판을 더 잘게 잘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더 작은 오브젝트를 디텍트할 때, 그 다음에 19x19. 이게 실제 바둑판의 크기네요. 19x19의 적당한 사이즈, 그 다음에 10x10. 이게 오리지널 올로하고 비슷한 해상도고, 5x5, 3x3. 3x3이나 1x1은 이건 굉장히 큰 오브젝트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의 셀카 사진 같이 그냥 얼굴이 거의 전면에 다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이제 3x3이나 1x1으로 차라리 디텍트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욜로를 멀티플 레졸루션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개념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레티나넷도 이제 약간 이것도 사실 몰라도 되는 얘기인데 그냥 잠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성능으로 치면은 여전히 패스트 RCNN이 제일 좋고 욜로가 약간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던 SSD가 한 중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나넷은 요 욜로하고 그 패스트 RCNN 한 중간 정도 성능을 내게 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것도 멀티플 레졸루션을 적용한다라는 관점에서 SSD랑 철학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즈넷 구조를 백본 네트워크를 쓰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나오는 우리가 유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것과 좀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킵 커넥션을 다른 레졸루션에 갖다 붙이는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별도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각 해상도별로 다른 해상도별로 이제 바운딩 박스랑 클래스를 찾아내겠다. 이건 아까 SSD 개념하고 비슷하죠. 이거를 약간 RCNN 그 구조 하에서 구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SSD 개념을 Fast RCNN 상에 구현한 그런 아이디어가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표현이 대강 비슷합니다. 레티나넷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디텍션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능이 제일 좋은 건 Fast RCNN.
실제 제일 많이 쓰이고 속도가 잘 나오는 거는 욜로다 라는 거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타이니 욜로라는 버전이 있는데, 욜로의 좀 더 작은 버전이죠. 이거는 1초에 한 150장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패스트 RCN에는 뭐 1초에 많이 처리해봐야 한 5장, 10장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욜로는 실생활에 많이 쓰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인식 관련해서 마지막인 응용,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응용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일단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쓰이냐 하면은 의료 영상 쪽에 많이 쓰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사실 의외로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하겠고,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고, 디텍션이나 디텍션보다는 훨씬 더 학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학습시키기가 어려운지 좀 이따 설명이 있을 거고요. 자, 세그멘테이션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멘틱이라는 게 있고 인스턴스라는 게 있다. 자, 시멘틱은 뭐냐면 각 픽셀별로 이게 무슨 물체다 아니다를 픽셀별로 표시하는 게 시멘틱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사람이면 다 핑크색으로 처리되어 있죠. 뭐, 테이블이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람도 각각 다른 객체가 있겠죠. 저기에 예를 들면 6명의 사람이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을 달리 인식을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르게 다른 물체로 인식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다른 객체로 인식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체 종류 플러스 객체 개념까지 들어간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다. 그래서 객체라는 게 여기서 인스턴스로 번역이 된 거고, 각 사람별로 다른 픽셀들이 색깔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의료 영상에서는 시멘틱을 많이 쓰고, 인스턴스는 뭐 생각보다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냥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 하이브리드 버전도 뭐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페놉틱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턴스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경 같은 데는 이렇게 약간 세멘틱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또 새로운 최근에 나온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불과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틱이 이제 실생활에 좀 많이 쓰이고, 의료 영상이 뭐 대표적인 응용이죠.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 아니면 저희 연구소에서 많이 이제 서울대병원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MRI 영상, 3차원 영상이긴 하지만 들어오면 거기서 뭐 뇌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의료 영상은 그 정확하게 그 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진단만 하는 게 아니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술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하는데 세그멘테이션을 엉성하게 해놓으면 불필요한 조직까지 긁어내버리면 그건 환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디텍션도 안 통하는 게 네모난 박스 치면은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세포는 다 긁어내라는 얘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그멘테이션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쪽에서 이제 최근에 성능들이 많이 잘 나오기 시작한 게 FCN이고, 그걸 발전시킨 게 유넷이라는 거고, 그걸 더 발전시킨 게 딥랩이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딥랩이 이제 뭐 거의 소타에 가까운, 이것도 역시 뭐 구글 쪽에서 나온 좀 불행하지만 슬픈 현실은 이런
잘 나가는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구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역설적이죠. 자, FCN은 이게 fully connected랑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야구가 똑같죠. 이거 fully convolutional입니다. 보통 우리가 레즈넷에서도 받고 VGG넷에도 받고 보면은 항상 컨볼루션을 쫙 진행하다가 마지막 소프트맥스 직전에 한번 fully connected를 적용합니다. 1000개 로짓이라고 해서 그 소프트맥스 직전에 해당하는 값을 로짓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fully connected를 계산하는데 이 fully connected가 성능은 좋은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실 우리가 6장 초반에 배울 때 나온 얘기인데 CNN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놈은 스페이셜 인베리언스가 있다고 했죠. 살짝 좌우로 움직여도 물론 이제 CNN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맥스 풀링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CNN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입력의 위치가 예를 들면 1cm으로 이동하면 피처맵에서도 위치가 그만큼 스케일된 만큼 거리로 이동하는 이런 걸 인베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 CNN의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트레이닝은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이미지 사이즈로 학습을 시켰는데 288 x 288로 시켰는데 예를 들면 테스트를 할 때는 사이즈가 갑자기 커졌다. 뭐 576 x 576으로 2배가 커졌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두 가지 초이스인데 다시 돌아가서 576 x 576으로 다시 재학습을 시킬 거냐 아니면 288 x 288로 학습시킨 걸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느냐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게 fully connected 네트워크였으면 다시 재학습시키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인풋 사이즈가 변하면 네트워크 전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fully connected에선 근데 컨볼루션은 이게 localized 된 프로세싱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만 보면서 프로세싱을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localized 된 놈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이어별로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든 말든 사실은 학습되는 패턴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 컨볼루션의 가장 큰 사실 숨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챕터에서 정확하게 강조는 안 했지만 자 그러면은 이 장점을 계속 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전체가 다 컨볼루션으로 돼 있으면 이미지 사이즈의 인디펜던트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습은 50 by 60으로 시켰는데 뭐 인퍼런스는 200 by 200으로 해도 상관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의 VGG나 레즈넷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fully connected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지막 단에. 그래서 그거를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fully connected로. 근데 놀랍게도 아니면 놀랍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재미나게도 모든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는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대체가 가능하냐면 one by one 우리가 배웠던 그 뎁 사이즈 모바일에서 배웠던 그 one by one 컨볼루션과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는 사실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는. 왜냐면 one by one 컨볼루션이 웨이트가 하나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되게 많죠. 뒤에 있는 채널의 개수가 사실은 fully connected fan-in이라고 하죠. 그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인풋 노드의 개수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one by one 컨볼루션은 CNN은 사실은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동일합니다. 이 뒤에 채널의 개수가 fan-in의 개수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one by one 컨볼루션 커널의 개수가 아웃풋의 노드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비어스하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fully connected들을 다 one by one 컨볼루션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미지 사이즈에 상관없이
인퍼런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학습은 표준적인 사이즈로 학습을 하고 항상 256 x 256을 학습을 시키고 사이즈는 뭐 FHD가 되든 얼트라 HD가 되든 뭐 4K가 되든 상관없이 되는 인퍼런스는. 자, 그런 개념이 FCN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그냥 풀리 커넥티드를 컨볼루셔널로 바꾼 게 전부냐 아이디어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사실은 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뒤에 나오는 유넷에 기반이 된 건데, 자, 일단 세그멘테이션이라는 프로블럼에 이제 아까 이게 되게 어렵다 그랬었죠? 세그멘테이션 타스크 자체가 왜 그런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관련이 되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은 일단 레졸루션 관점, 스페이셜 레졸루션 관점에서는 계속 사이즈가 줄었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요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보를.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거는 이게 1000개 오브젝트 중에 하나도 아니다 정도의 정보만 뽑아내면 되니까 디테일이 필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물체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만 보면 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사실 디텍션도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죠. 디텍션도 클래시피케이션 플러스 그냥 XYWH라는 좌표만 들어간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점점점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쪽 뎁스는 점점 커지는. 자, 이런 구조인데 세그멘테이션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세그멘테이션은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웃풋 자체가 이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각 픽셀별로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뭐 꽃이다 테이블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다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은 이미지가 뭐 300x 300이다 인풋 이미지가 그러면 아웃풋 세 디멘전도 300x 300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9만 디멘전의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디멘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피처맵이든 당연히 학습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엄청난 정보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만만히 보면 안 된다. 세그멘테이션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도 이걸 많이 돌려봤는데 의료 영상 이제 관련해서 의외로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 9만 디멘전에 제대로 된 픽셀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 세그멘테이션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죠. 어려운 이유는 아웃풋 디멘전이 너무 높아서 인풋과 아웃풋의 사이즈가 같다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지금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고 있죠. 인풋이 점점점 줄어서 아웃풋하고 인풋이 같아야 되는데 사이즈가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래서 약간 이런 뭐랄까 모래시계 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그멘테이션은.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배웠듯이 디컨브네이션하는 거 배웠었죠. 백프로퍼게이션이 결국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방향이죠. 자, 이게 여기서 작은 피처맵에서 큰 피처맵으로 가려면 전통적인 영상 처리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샘플 수를 늘려주는 인터폴레이션으로 가도 되지만 사실은 인터폴레이션은 픽스드한 오퍼레이션이고 딥러닝에서는 인터폴레이션의 웨이트들을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구조가 사실은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배웠던 디컨브넷하고 완전 동일한 구조입니다. 즉 역설적인지 뭐 재미난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반대로 가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 작은 피처맵에서 큰 피처맵으로 다시 늘려나가는 과정의 포워드 오퍼레이션이 사실 동일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들은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저런 엉망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 단위별로 뭐 사이즈가 한 번씩 줄 때마다 보통 2분의 1씩 주는데 이게 풀링하고 세 번째 풀링, 네 번째 풀링, 다섯 번째 풀링 했다. 자,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즈가 있으면 그거가 2분의 1 되고 다시 2분의 1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사이즈가 사이즈를 다시 예를 들면 이게 풀 5고 풀 4고 풀 3라고 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가 더 있다고 치면은 요까지 가려면 아웃풋 맥까지 가려면 요게 각 단계별로 2배씩 차이가 있다고 치면은 32배가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32배 늘린 게 저 까만 블락이 되고요. 마우스가 있어요. 포인터가. 요 블락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놈을 디컨브넥 같이 이제 2배로 키운 놈이 요 놈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를 또 여기에 있는 놈하고 이렇게 더해주는 거. 요게 약간 레즈넷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레즈넷이 뭐 한 레이어에서 다른 놈 스킵해서 이렇게 갖다 더해주는 구조였죠. 자, 그런 비슷한 철학이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해주고 여기서 16배 이제 업샘플링하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 놈을 여기다가 또 갖다가 더해주고 같은 사이즈니까 그리고 그걸 8배로 업샘플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주고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주고 뭐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FCN의 핵심적인 개념이고 자, 이거를 더 일반화시킨 게 좀 이따가 나오는 유넷이라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네. 왼쪽 판서에서 그리드마다 로벡터가 하나씩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요? NMS요? 네. 근데 그거에서 클래스 20개씩 있는 거를 세우면 그러면 42개가 되겠죠? 한 그리드마다 2개의 후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런 로 벡터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배가 되는. 그러면 5개씩 되는 게 2개가 있죠. 앞에 2개. 요 똑같은 게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예요. 각 그리드별로. 그래서 49개 그리드에다 곱하기 2개에서 98개가 돼요. 예?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 쓴다라는 얘기고. 자, 근데 컨볼루션 기반의 컨볼루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그멘테이션 문제가 아까 아웃풋 디멘전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세그멘테이션이 사실 실생활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라는 얘기죠. 어떤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요런 사진을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운이 나쁘게 자, 버스에 유리창이 있죠. 유리창에 거울처럼 뭐가 물체가 반사돼서 보입니다. 그러면 저 반사되는 물체들까지도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는 사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전체를 버스로 봐야 되는데 반사광인지 실제 물체인지는 카메라상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FCN 돌려보면 여기에 반사된 물체까지 모조리 다 세그멘트를 해버리는. 그래서 큰 오브젝트를 불필요하게 자꾸 작은 오브젝트로 분할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FCN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고 태스크 자체가 굉장히 디파인하기 힘든 태스크란 얘기죠. 왜냐하면 거울이나 창문에 방사된 물체를 물체로 봐야 되느냐라는 약간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잔인한 예시를 들면서 자율주행차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상황이 실제로 자율주행차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절벽 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걸로 실험해 봤을 때 거기에 가로수가 있었고 마침 석양이 떴는데 그 가로수의 그림자가 마침 운이 나쁘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막 100km로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치고 지나가든가 아니면 자기는 핸들을 틀어서 절벽으로 떨어져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지만 이건 라이프 앤 데스 프로블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그멘테이션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물체들이 거리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리 보인다는 얘기. 뭐 이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세그멘테이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깝게 있으면 세그멘테이션 잘 되는데 저 멀리 몇백 미터 뒤에 떨어져 있으면 점으로 보이죠, 사람이. 그러면 저거를 점으로 노이즈로 처리해야 될지 사람으로 처리해야 될지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또 이제 여러분들 대학원 가면 다루는 연구 분야가 언서턴티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류의 언서턴티를 알리아토릭 언서턴티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내재적인 언서턴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문제 자체가 언서턴티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문제들이다. 그런 어려운 종류의 문제들이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넷은 사실 저 칠판에 이미 어느 정도 설명했죠. 그 유넷 구조가 사실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점점 축약하다가 그렇죠? 채널 사이즈 늘어나고 다시 이제 키워야 되죠. 키우는 과정에서 같은 레졸루션에 해당하는 것들끼리 이렇게 서로 스키 커넥션을 붙여줍니다. 여기선 더하진 않고 이제 FCN은 더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디서 봤죠? 그 모바일 넷 말고 이피션트 넷이었나요? 아니다. 계속 하나에서 다른 걸 계속 연결시킨 게 뭐였죠? 까먹었네. 기억나는 사람? 뭐였죠? 예? 댄스넷이었죠. 자, 댄스넷에서 봤던 것처럼 더하지 않고 더하는 것보다 더 제너럴한 게 채널에 갖다 붙이는 거라 했죠. 추가 채널을 갖다 붙이는 거. 그래서 이 유넷은 개념을 더 발전시켜서 추가 채널로 갖다 붙이는. 그래서 이 유넷이 어떻게 보면 이 계열의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성능이 잘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다음 버전이 나오긴 했지만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게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스키 커넥션, 여러 번 강조했던 그레디언트 슈퍼 하이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회색으로 돼 있어서 축약됐지만 다시 올라갈 때도 이전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백프로퍼게이션 입장에서도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으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저 스키 커넥션들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걸 붙여줌으로써 백프로퍼게이션도 잘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세그멘테이션 입장에서의 해상도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재미난 그리고 기발한 쉬우면서도 기발한 구조죠. 네, 그런 구조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요 수치적인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패딩을 안 쓰기 때문에 패딩을 쓰면 사이즈가 아주 일관되게 줄어드는데 패딩을 안 쓰면 좀 이상하게 줄죠. 딱 2분의 1씩 주는 게 아니고 약간 뭐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소타에 해당하는 게 딥랩이라는 거고요. 이게 구글에서 나온 거죠. 이거를 이제 Dilated Convolution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그 FCN에서 나왔던 문제점, 물체들의 크기가 서로 다른 거. 이게 사실 문제 자체에 내포되고 있는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는 작게 보이고 어떤 물체는 크게 보인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거리에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물체와 작은 물체를 둘 다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지난 챕터에서 잠깐 다뤘듯이 컨볼루션이 로컬 프로세싱만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리셉티브 필드라고 하는 자기가 바라보는 영역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딥하게 쌓아서 키울 수 있다 그랬죠. 그거하고 관련되는 내용인데 같은 3x3 컨볼루션을 쓰더라도 그 리셉티브 필드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이고 아이디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3x3라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이게 전통적인 3x3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다일레이티드 된 놈은 중간에 하나를 한 픽셀씩 넘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말은 전통적인 건 요 3픽셀뿐이 못 보는데 하나, 둘, 3개만 보는데 중간 2개는 스킵을 하니까 사실은 크기가 5픽셀짜리 물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웨이트 파라메타깃은 동일한데 보는 영역은 넓어지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는 영역은 커지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스파스하게 샘플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처리하는 정보는 줄어드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Atrus Convolution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개의 이런 스킵하는 픽셀들을 조정을 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SSD의 철학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멀티플 레졸루션을 각 레이어별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이 유넷 구조, 각 유넷 구조의 각각의 컨볼루션들을 저런 여러 개의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으로 바꿔치기 한 게 딥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유넷에서 그냥 살짝 바꿔치기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의료 영상 쪽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심지어 의료 영상도 한번 이렇게 실전 테스트를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양들이 예를 들면 몇 센치짜리 큰 것들은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잘 나오는데 아주 미세한 종양들이 있습니다. 한 1, 2mm, 2mm 이하를 미세 종양이라고 부르는데 이 미세 종양을 이제 화면에서 보통 화면 레졸루션이 한 256x 256 정도 되는데 2mm짜리를 보려면 한 서너 픽셀뿐이 안 됩니다. 아니면 두세 픽셀 정도. 그 두세 픽셀짜리의 물체를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학습시켜서 찾아낼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의료 영상 쪽에서는 아직도 좀 할 게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이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상당히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대입입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도록. 의사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미세종양은 전문의들이 얼마큼 정확도로 찾아내십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도 한 30% 정도 놓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대 졸업하고 한 4, 5년 이상 인터넷이든 다 거치고 한 사람들 펠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도 한 10명 중에 3명은 워낙 작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놓치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자기네가 쓰고 싶은 이유가 뭐 이런 전문의들도 놓치는 이런 부분들을 AI가 해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인데 불행히도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라 AI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고 혹시 부모님이 의사인 분 있어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을 갖고 있는 맞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의사협회에서 난리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많이 실수하고 그 의사들도 두 가지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AI를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 특히 이제 영상의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AI가 잘 되면 결국 밥그릇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좀 시니어 의사 교수들은 AI 도입하는 거 굉장히 부정적이고 싫어한다 그러고 저랑 협력했던 젊은 교수는 어차피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거를 무시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약간 진취적인 그룹의 또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적용할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회사를 가거나 할 때 특히 현장 적용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는다라고 가버리면 AI를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사실 나와 있는 알고리즘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faster RCNN을 살짝 바꿔치기한 대량한 놈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faster RCNN이 디텍션 알고리즘인데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각 물체별로.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개념 자체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딱 디텍션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텍션에서 나오는 바운드를 세그멘테이션 맵으로만 대체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마스크 RCNN이라는 거고 이건 언급할 점이 그 레즈넷의 발명자, 유명한 카이밍해라는 사람이 만든 뭐 이렇게 뭐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패스 RCNN에서 보면 뭐 피처 맵에서 ROI 네트워크 있고 그걸로 뭐 이제 거기서 클래스피케이션 클래스 코어 뽑아내고 하죠. 각 리전 프로포절별로 정확하게 보면은 뭐 앵커별로도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나오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바운딩 박스를 뽑아내는 그 네트워크 직전의 네트워크 콤브 네트워크의 아웃풋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운딩 박스 네트워크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CNN 네트워크 하나 넣어서 여기서는 아웃풋이 XYWH라고 간단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레졸루션별로 그 바운딩 박스 안에 픽셀별로 바운딩 박스가 예를 들면 뭐 10x10 픽셀이다. 그러면 그 10x10 픽셀별로 각 픽셀별로 이게 무슨 오브젝트인가를 표시해주는 이제 요거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니까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패스트 RCNN 프리트레인드 된 놈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이 부분 바운딩 박스에 있는 부분만 뜯어내고 그것만 새로 추가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을 매스크 RCN이다. 뭐 이렇게 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게 있고 인스턴스를 하려면 개체를 구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존에 딥랩이나 유넷 같은 구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레졸루션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각 바운딩 박스별로는 이렇게 공간적으로 레졸루션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이제 업샘플링 하려면 바운딩 박스가 픽셀과 픽셀 사이에 애매모호하게 놓여 있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픽셀에 요만큼, 뭐 여기는 0.7, 여기 0.3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각 4개의 픽셀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들을 요 안에 있는 픽셀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약간 내분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분적 공식을 이용해서 4가지 방향으로 해서 계산하면 저런 식이 나온다. 집에 가서 한번 저게 내분식 하는 거하고 비슷한지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인터폴레이션 할 때 정확하게 얼라인 안 되는 거를 뭐 저렇게 인터폴레이션 하는, 이거는 사실 신호 처리나 시노미 시스템 배운 사람은 뭐 당연한 테크닉입니다. 저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당연히 저렇게 써야 되는 테크닉인데 이제 딥러닝 커뮤니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굳이 이런 걸 설명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상 인식의 응용, 그래서 CNN의 응용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이 7장이 챕터 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왜 중요한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 또는 일반적인 머신러닝이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라는 거를 이제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게 AI 머신러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만하게 보면 큰 코 다친다는 얘기죠. 자, 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냐면 1장에서 이미 강조를 했지만은 학습하는 단계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인퍼런스 테스트 단계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 말은 둘 사이에 쓰이는 데이터가 전혀 다른 데이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비슷한 얘기인데 장님이, 그러니까 맹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라고 하고 그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본 다음에 이게 나무인지 코끼리인지를 알아맞혀라 라는 게 사실은 모든 AI 머신러닝이 하는 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추상화해서 약간 뭐 철학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알아맞히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머신러닝의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알아맞힐 수 있을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한 카운터 이그젬플은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벽한 상황을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즉 달리 얘기하면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알아맞히는 거는 마치 신의 영역인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시간축으로 보면 지금 공간축으로 부분과 전체를 얘기했는데 시간축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를 알아맞히는 거랑 똑같죠. 그것도 부분과 전체의 차이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이 부분과 전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 맥락은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알아맞힌다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머신러닝이 하려고 하는 짓이다 라는 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AI나 머신러닝은 성능이 좋고 뭐 만능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과목을 끝내는 사람들은 잘못 들은 겁니다. 이 과목을.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과 전체 문제를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건가?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학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복잡한 유도 과정은 다 생략할 테니까 중요한 결론들 위주로 이 중요한 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7장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